그럼 지금부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증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당국대학교 김호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자로 이명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현황과 소비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영아라고 합니다. 네, 다들 오늘 잠깐 조금 이렇게 일정이 30분 정도 지금 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지개 한 번씩 펴시고, 자, 우리 힘을 내서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현황과 소비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게 사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현황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에서 바뀌지 않았다. 가 사실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소비를 조금 더 증진시키려면 이제 생산이 아니고 소비 측면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 소비 현황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정책과제에서 있었던 설문조사고요. 전국에 있는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6개월 이내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공식품을 구입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선은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 빈도를 보면은 월 2회 이하가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균 구입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88.4%로 대다수가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로고가 주는 시그널링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에게 잘 어필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환경에 친화적이다, 친환경적이라는 응답도 거의 뭐 90%에 가깝게 나왔고요.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도 82.8%가 응답을 했고 친환경 농산물의 건강성에 대해서도 79.6%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가지는 이런 특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에는 다들 이제 많이들 동의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보면요. 농산물을 신뢰하게 하는 요소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인증 표시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인증을 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앞서 뭐 특별 세션에서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결과 중심의 인증이냐, 과정 중심의 인증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뒤에 봐서 보시면은 이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인증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다라고 소비자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결과 중심,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의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을 중요시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제도가 안전하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높은 이상이 컸고요. 인증 제도 신뢰한다는 것도 72.8%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품질은 맛과 영양 상태로 나눠봤는데요. 맛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비인증 농산물도 사실 맛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영양 성분에 대한 품질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앞에서 나왔던 어떤 환경성이나 건강성에 대한 응답보다는 좀 낮았지만은 어쨌든 소비자가 이것을 기대하는 거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먹으면은 영양 성분 면에서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 오염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농약 검사라든지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계란 파동 문제도 사실 농약이 검출됐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이제 영양 성분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이런 잔류농약 및 중금속 성분의 검출 등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것이고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인증 체계에 대해서도 아까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 것과 미루어 볼 때 이제 현재 우리 한국 국내에서 있는 인증 제도, 그 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인증 제도와 이제 저희가 동등성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인증 제도 신뢰도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은 해외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19.2%로 다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인증 제도에 비해서는 이제 신뢰한다는 내용이 좀 매우 낮게 나왔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순위, 2순위 중복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었어요. 1순위 선택만 보면은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인증 기준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개편을 통한 엄격한 관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택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과정 중심의 인증 체계 또는 PGS 인증 체계 얘기를 한다든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최근 한 5년간은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것인데요. 5년 전과 비해서도 사실은 크게 바뀌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가 소비자에게 주는 어떤 신호를 주는데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합쳐서 보게 되면은 인증 기준 위반에 대한 이제 관리 강화뿐만 아니고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이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조차 보면은 결국은 안전성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증 농산물 구입 동기를 물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여전히 안전성 및 가족 건강 요인이었고요. 환경 보호나 농업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런 인증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이제 만족도도 사실 50%를 조금 넘는 59.4%이긴 했지만은 구입의 애로사항에서 또 1순위가 되는 것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해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과 생산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생각하는 판로 확대 방안에서도 가격 경쟁력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향후 소비 의향에 대해서는 이제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국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증 농산물의 구입 장소는 이제 대형 할인마트나 농협계통이 많은 편이었지만은 이제 저희가 뭐 한살림이라든지 올가와 같은 전문 유통업체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 장소가 대형 할인마트나 농협계통이 많이 나온 것은 체인점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아마 전문 유통업체가 조금 더 소매점이 더 많아진다면은 이런 구입 장소 비율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수입 유기농에 관한 구매 의향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보시면 신뢰도가 낮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20에서 30% 정도가 저렴해야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서 같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이라면은 어쨌든 국산 농산물이 좀 더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산물에 대비해서 이제 모양이 좀 안 예쁘거나 이렇게 상처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그래도 35%나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이런 외관이라든지 품위도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사람들이 국가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은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건강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과 관련한 부정적 소식이 들린다면은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이 71.4%나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아직은 결과 중심의 인증 체계에 익숙하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월 5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앞서서 구입 빈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구입하는 이런 비용, 지출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소득 대비 친환경 농산물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응답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소비량 변화에서는 변화 없다라는 부분이 많긴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문에서 관행 농산물을 100으로 봤을 때 이제 체감하는 가격, 현재 구매할 때 체감하는 가격이 이제 몇 퍼센트 더 높은 것 같냐는 것과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보시면은 체감 가격 같은 경우에는 6위의 경우에는 74에서 96% 정도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한 수준은 44에서 5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현재 판매되는 시장 가격과도 굉장히 괴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한 이제 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요. 제품 인증 마크가 그 다음을 이었는데 사실 제품 인증 마크라는 것은 이제 인증 로고를 보고 식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인증이나 농산물에 대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느냐는 응답에서는 거의 10% 정도의 소비자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 쪽에서의 교육이나 홍보가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것은 교육 활용도에 대해서 이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2.3%가 나와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현장 체험 부족이나 아니면 기회가 한정적이었다. 말씀드렸다시피 10% 정도 되는 사람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한정적이다는 것도 이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의 소비자 교육이나 홍보가 역시나 현장 체험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고 사실 이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참여 인증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버넌스 형성이라든지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친환경 가공식품 소비 현황도 사실은 이 인증 농산물 신선식품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가격은 가공식품도 비싸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구입 이유는 안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매 고려사항도 역시나 안정성과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뢰도 면에서도 이제 신선식품에 비해서는 가공식품은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이다 보니까 이제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은 조금 낮았지만은 어쨌든 상대적인 모양은 품질 맛을 제외하고는 제법 높은 수준의 이제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변화에 대해서는 신선식품은 줄었다는 게 조금 더 많았는데 이제 가공식품은 그래도 더 늘었다는 것이 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사람들의 선호도가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이 더 이제 많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도 국산에 대한 부분이 훨씬 선호도가 높았고요. 구입 확대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도 결국 가격이나 하고 인증제도 관리가 가공식품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선식품과 굉장히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은 다른 과제에서 이제 했던 것인데요. 이제 친환경 농업을 구성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면은 보통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여기선 인증 농업입니다. 지금 비인증 농가 대상 환경 친화 농업이 아닌 인증 농업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환경성을 생각합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대조되는 군을 줬습니다. 하나는 고투입 집약식 농법. 뭐 이제 관행 농법이라고 하면은 관행 농가에서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비인증 농가가 이미 하고 있다고 보는 고투입 집약식 농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저투입 생태 농법.
물론 이것은 인증뿐만 아니고 당연히 인증농업은 저투입 생태농법이다라는 것을 근거에 깔고 이것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은 이것을 비교했고요. 건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현재 먹거리 생산하는 관행 체계에 대비해서 이제 인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친환경 인증 기준에 따른 먹거리 생산. 사실은 생태적 건강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워딩이긴 합니다. 네. 이것을 주고 이제 관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은 굉장히 생산 측면을 이제 부피를 키우는 측면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농가 소득, 판로 개척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이런 관계성이라든지 상호 이해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은 이제 지금과 같은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 제3자 이제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그것을 국가가 공인하는 시스템, 소비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인증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의 조합을 주고 한 세트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이러한 대안에 있는 농업들, 저투입 생태 농업이라든지 현행 인증 체계 그리고 참여 인증 체계를 지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내셔야 하면은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를 얼마까지가 아니고 이 정도의 돈을 내시겠습니까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 세트까지 있는 한 세트를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하기 전에 이제 인식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환경성이나 이제 인증과 관련된 건강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앞에 있는 다른 설문조사와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참여 인증 체계라든지 이런 관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 설문조사를 이제 혼합 로진 모형이라는 모형에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결과고요. 근데 꽤 이 별표가 많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뜻이고요. 우선 세금이 많을수록 이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0.0001이라는 게 그 부호를 보시면 되거든요. 빼기 부호가 있는 것은 이제 돈을 많이 내야 할수록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보면 평균에 대한 변수에 대한 계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겁니다. 저투입 생태농업,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참여 인증 제도에 대해서 지불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겠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여기 있는 표인데요. 환경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건강성에 대한 부분 보시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앞선 설문에서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 인증,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정책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환경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지불 의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 정책적으로 이런 환경 보전형 농업을 지지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저희 많은 분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발생 이후 식품 소비 패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하면 이제 식생활 관련 변화는 건강 기능 식품 또 건강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 물론 건강 기능 식품은 이제 영양제나 이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을 건강 측면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건강 관련해서는 이제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나 건강한 음식 관심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 있고 또한 환경의 중요성 인식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 변화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또한 사회적 협력이나 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료, 가공식품, 신선식품 이것은 이제 인증 비인증이 아니고 전반적인 식품 소비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음료, 가공식품, 신선식품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구매가 더 늘었는데요. 향후에 이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과연 이렇게 계속 증가해 있을 것인가 보면은
음료나 가공식품에 비해서 신선식품은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응답이 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변화에서 보면은 가공식품이 좀 더 많았던 것은 이런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들을 보고 과제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 빈도는 낮다. 인증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하지만 향후의 소비 증가 가능성은 시사한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국가 로고가 주는 신뢰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 로고는 지금처럼 인증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있고, 저희가 이제 관계성을 강화해서 참여 인증 체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국가 인증 체계는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국산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분명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 마케팅에서도 쓸 수 있겠죠. 예전에 있었던 뭐 신토부리라든지 일본에서 얘기한 지산지 소형 소비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안전성이 소비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환경성과 건강성에 대한 부분에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소비라고 하는 것에, 이것은 또 농산물이 아니고 전반적인 소비에 있어서 녹색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소비자가 인식하는 인지 요인과 또는 개인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인지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친환경 농업의 가치나 아니면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환경 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또한 친환경 농업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 아닌 관행 농법을 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 이제 활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는 어떤 생태적 아니면 환경적 효과가 있는지, 또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식, 전반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타겟팅을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인증 시스템에서도 관계성 회복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관계성 회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 세션에서 아마 참여 인증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가격에 대한 게 문제인데요.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이제 자신의 소득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불 의사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비를 보전하는 수준의 가격 이상은 받아야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적정 가격에 대한 이제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에 따라서는 사실 가격 결정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원리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가격 결정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지만은 친환경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 건강한 아니면은 뭐 이런 생태적 가치가 제대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 있는 강마야 박사님이 이제 예전에 했던 게 이런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고, 그럼 이것은 역시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사회적 합의가 나오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생산자의 역할은 이런 생산비 조사 자료라든지 생산자 조직, 생산자 연대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써서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돈을 줘야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고시에이션이잖아요. 합의라는 것은 소비자가 이것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측면이 있다면 생산자 측면에서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소비자 또한 사실 지역 거버넌스에 근거한 어떤 생산자 연대, 생산자와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 있는 이렇게 전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살림이나 흑살림, 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선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서는 이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것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이제 가공식품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나 판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하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양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 이름을 좀 발음하기가 어렵죠? 예, 네, 어렵죠. 제 이름이 가운데 량이 들어가서 좀 어렵습니다. 그냥 불량배라고 발음하면 쉽다고 별명이 불량배라고 합니다. 농사지면서 좀 지금 현재 여기 강혜원 과장님도 계시건데 현재까지 정부 정책이나 학자들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논의만 한 수십 년 해왔어요. 수십 년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가 아닌데 왜 페이지로 가 있냐?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꽃인데 저희 집 마당에 펴 있는 꽃인데 목련꽃이에요. 지난 봄에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뭐 잘 폈기 때문에 줬더니 엊그저께 6월 30일 비가 온 후에 또 꽃이 폈어요. 그래갖고 저는 저희 집에서 목련꽃을 이제 2번씩 봅니다. 3년 전에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살구꽃이 2번 폈어요. 봄에 살구꽃이 피고 여름에 살구를 열심히 따먹었는데 가을 되니까 또 살구꽃이 또 피더라고요. 겨울 됐는데 살구는 안 열었어요. 겨울까지 살구는 안 열고 이렇게 꽃만 지고 말았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올 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봄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농사를 참 잘 지을 수 있을까?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올해도 잘 살아가고 내년에도 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농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올해 농사 잘 짓고 겨울 되면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질까 고민합니다. 올해 2022년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물가, 경제학자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농사에 대한 기후변화 얘기도 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농촌 현장에서는 작년에 함께 일했던 분이 올해는 함께 일을 못해요.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장목반을 이루었던 분들 그리고 유기농 필지를 단지로 묶여 있는데 해마다 한 분, 두 분 빠져나갑니다. 고령화돼서 빠져나가고 농지가 매매돼서 빠져나가고 또 하나는 경제 논리에 의한 개발 논리에 의한 농지 투기, 매매에 의해서 또 그 친환경 단지 자체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농민으로서 농민 전향배에서 고민하는 거는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을까? 밑에 보셨던 목련꽃을 바라보면서 봄에 목련꽃을 보려면서 희망을 안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여름에 그 꽃을 또 펴요. 그리고 그 꽃이 피기 전후에 기습적인 폭우로 해갖고 수확하지 못하고 썩어나간 그러면서 현장이라는 것은 소비 현장에서 왜 농민들은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얘기를 해요. 왜 생산물을 제때 공급을 안 해주고 적당한 품위에 적당한 가격을 지금 당장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올가을 9월 1일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고민이 될 게 뭐냐면은 식재료 가격의 상승일 겁니다. 인건비의 상승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식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과연 상반기에 했던 만큼 학교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과연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누가 내려야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해왔어요. 해왔고
친환경 농업 육성법 여러 가지 이 학회가 1991년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도 해마다 이런 학술 대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정치권에 그다음에 정권의 실천 방안들을 요구하고 함께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됐을까? 아까 전 농진청장님 말씀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게 계속적인 성장이에요. 농업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게 발전하고 뭔가의 과제를 찾고 성장하자고 하는데 성장하자는 것만큼 기후와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은 자꾸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에너지 전환을 맞이하고 태양광을 설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정작 에너지 소비를 갖다가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현 상태에 답보시킬 것인가라는 고민 안 해요. 올해와 같은 기후 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이 논의를 이제 오늘 학술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그게 들었던 건 그렇습니다. 논의만 그리고 재작년 3년 전인가도 이런 학술대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된 지점을 참 못 찾겠습니다. 바뀐 분이 있다면 그 당시에 왔던 연구자님들, 농민 관계자들, 그 다음에 활동가분들은 거의 이 자리에 분들이 참석자들이 안 바뀌었어요. 뒤에 혹시 단국대학교나 이 학생들 계시죠? 혹시 손 좀 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한 분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농민이 아니고 학술단체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한 분만 있지는 않을 테고, 그런 분들만 추가됐을 뿐 이 자리에 참석하는 멤버들은 거의 몇 년째 아마 그분일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도 그분이고, 아, 바뀐 분이 또 있네요. 우리 농축부의 과장님들이랑 이 농축부 관계자들, 순환보직이나 뭐에 따라서 바뀐 분들, 이분들 외에는 아마 크게 바뀌질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현재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시기, 그 당시에 이런 말이 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덜 나왔고, 어떻게 보면 환경을 살리고 뭘 생태를 살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 상태로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 농업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당시에 그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답이 나왔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정 방향, 농정 철학 자체, 우리 소비자가 가지고 있고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전환할 시기다, 빨리. 하루빨리 전환하고 하루빨리 전환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고 실천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속에서 방향을 또 수립해 나간다라면 이후에 고민이 좀 더 풍요롭고 또 국민의 방향들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민이 많아요. 저는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과거에 지금도 농사를 짓지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지만 자연순환 생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 자신을 갖다 인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박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공장식에서 제조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편리성. 그리고 예전과 같이 항상 농민들이 고민하는 게 그래요. 겨울이 되면은 농지를 넓힐 생각을 합니다. 왜? 작년에 생산한 농지 평수, 내가 농사지었던 면적을 가지고 올해, 내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생산물에 대한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생산물에 대한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생산하는 원가, 소위 말하는 농자재값, 인건비, 모든 자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면적을 넓히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면적을 넓히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소위 말하는 이런 약탈 구조, 계속적으로 토지로부터 어디로부터 약탈하는 구조 속에서 생산 과정에서 순환적이고 생태적인 지향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분들이 항상 고민은 소비에서 고민들이 그런 걸 겁니다. 나의 소득의 한계를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생각하는 소비물에 대해서는 다 물질화입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생태계도 내가 쓰고 버린다는 개념이,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토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촌은 이래야 돼.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그 도농복합에서도 마을 내에 아파트 단지가 존재해요. 아마 농촌에 사신 분들, 농사를 지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제가 살고 있고 주변에 호박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쭉 하다 보면, 옥수도 심어놓고 하다 보면은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 호박을 따가고 감을 따가고 고추를 따가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왜 따가냐, 이거 절도 아니냐라고 하면은, 아, 농촌 인심이 이렇게 야박하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농촌 인심이 야박한 건가요? 제가 반대로 물어봅니다. 당신 마당에 가서, 당신 집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뭐 하면서 대문 열고 들어가서 뭘 했을 경우에 그 고추와 호박과 감을 따신 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사유재산 침해에다가 주택 침해에다가 이건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농촌이라는 부분들이 함께 공생하는 관계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 예전에 농업이라는 관계가 공생하는 관계고, 자연과 인간이, 자연과 생태계가 공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라는 거는 하나의 내가 필요성에서 좀 빼앗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서 생산을 생각하는 방향이 없습니다. 생산을 생각하는 소비가 과연 존재하는가,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답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연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농민으로서 봐왔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그 생산 방식에 대한 성장을 위한 성장, 자본을 위하고 뭔가 만들어내기 위한, 뭔가 하기 위한 성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계속적으로 뭔가를 빼내야 돼요. 무슨 자재를 개발하고 무슨 농약을 개발하고 무슨 비료를 개발하고 쭉, 그리고 현재 공기가 오염됐고 물이 오염됐고 토양이 오염됐으니 공장식으로 쌈채를 개발하자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지구상의 유한한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런 공장식으로 갈 수 있는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 이 고민을 현재 한번 하면서요, 현재 우리 친환경 농업에서 규정된 부분들이 그 전체적인 생태 환경의 기조, 농정의 기조 자체를 좀 바꾸는 데에서 우리 친환경 농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인증이에요. 결과 중심의 인증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으로 국한한다면 인증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 폐기까지 과정으로 좀 농산물 전체 생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좀 변화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 곳곳에서 유기체적으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는 고민들, 이 속에서 기후 위기 시대의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의 기본 단초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년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공익직불금 내에서 선택형 직불금에 대한 논의 수년째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도 국회 토론회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방법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의 수십 개의 마을에서 농업환경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외연을 확대하거나 어떤 그 결과물들을 갖다 함께 공유하는 자리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폭발력 있게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 갖다 어떻게 보면 폭발력 있고 목적의식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측면을 아까 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여 년, 근 30년 가까이 소비 진영에서 얘기했던 건 그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제 안전성이에요. 한국 전쟁 때 뿌려진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전체에 뿌려진 폭탄만 가지고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토양은 엄청나게 오염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토양 검정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인증 취소 기준까지 나옵니다. 안전성 프라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해 갈 건가, 토양이 건강하고 앞으로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제 아들이 밤만 되면 후레쉬 들고 요즘에 논으로 나가요. 논에 나가면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시기에 되면 없어진 게 뭐냐면은 저희 논에 풍년새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남 회장님 풍년새우 많이 보시죠? 많이 보잖아요. 일정 시기에 되면 없어집니다. 유기농업 지구에는 계속 생겨요. 도마뱀이 많아지고 뱀이 많아져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정 필지를 가면 없어요. 근데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다양성과 건강성이거든요. 그네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인간도 건강하게 살 텐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안전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대한민국 어느 땅도 안전하지 못해요.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한다라고 하면은 실험실, 랩실 안에 멸균실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게 안전하다고 했을까? 멸균실에서 그 자기의 소위 말하는 그 면역력을 키워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소비에서 면역력 강화와 이 적응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러면서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소비 진영, 생산 진영에서 계속 말씀 나눠왔던 게 현재 결과 중심의 인증을 하는 그런 법제도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처벌 중심, 그리고 관리 중심의 제도, 법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함께 관계망을 해보가는 법제도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하고요. 그 속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농촌을 하나의 산업 틀거리 속에서 묶여놓고 있고 각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범부처적으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유기 생명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들도 자연의 하나 부류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이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정비 부분을 누차 얘기했는데 해마다 논의는 되고 있고 농민들이나 활동가들은 수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럽니다. 전태도. 아니 10년 동안 왜 똑같은 이야기만 하냐고. 10년 동안 바뀐 게 없거든요. 농민들은 이야기하다 지치고 활동가는 이야기하다 지쳐요. 소비자도 이야기하다 지쳐요. 제가 2018년 무슨 토론회에 그 개 사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개만 또 못 얻다라고 했어요. 다 뭔 소리냐고 했어요. 개 사료에 뭐가 표시된지 김영규 국장님 아시죠? 유기농 개사료. 네, GMO 문제였어요. 사람이 먹는 것 같은 사료가 뭐 기름칠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식용유나 이런 것만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 먹는 거에 개 고양이가 먹는 거는 논GMO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큰 글자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건 그렇게 표시를 안 해요. 왜 뭐뭐뭐뭐 기준에서 식약처 뭐뭐에서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바꾸자. 강 과장님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뀌었어요 아직. 그 얘기는 소비자한테서 10년 전부터 얼마 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법제도에 대한 정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엇보다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이거에 대한 관리 체계예요. 정책에서 가는 부분들에서 그런 관리. 그러니까 FTA를 맺고 CPTPP라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많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 먹거리 소비자, 소위 말하는 제2의 생산자, 그 핵심적인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인 농민, 그리고 이와 관계된 부분들에게
언제 한번 물어보고 함께 논의해 본 적 있는가? 절차상의 민주주의라는 통역에서 그냥 토론회, 공청회 거치고 끝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고 먹거리 소비 차원에서도 급식 따로, 교육 따로, 보건 따로, 경로 따로, 복지 따로, 생산 따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통합적인 관리.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시대를 얘기는 말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고 있는, 농민들도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말로만 농민들에게 논물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기준을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가고 있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논의만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크게 유기농업에 대한, 이게 순환의 사진이지 않습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사람과 자연을 잇는 순환고리라고 하면서 건강과 배려와 공정과 생태를 지키는 유기농업을 하자라고 우리가 수십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작 실천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실천해 나가는, 그러면서 저로부터 실천이 우리 기후위기,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환경 친화적인 생태농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부회장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발음하기가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량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평생 기억할 것 같은데요. 전직 불량배, 전량배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철학 그리고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현장의 입장에서 아주 절절하게 가슴에 콱콱 와 박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친환경 농업 집적 지구 사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보자. 보이십니까? 이거 전체 화면 보기가 있어요? 이거 엣지에서 안 되죠? 잘 모르는 프로그램들이라.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은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 사업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농식품부의 과제로서 진행을 한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사실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단지라고 하는 명칭, 또 사실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용어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부르는 용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단지로 통칭을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지역을 묶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역 현장에서 여러 용도로 우리가 이 사업들을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단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었고요. 결국 생산의 시스템을 개개 농가 단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바꿔나가는 과정도 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조직력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전의 틀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거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 더 체계화하자,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새로 이제 발표된 그 친환경 농업 5개년 육성 계획에 명시가 된 그런 사안이고, 또 그 전에도 우리들 입에서 이렇게 오르내렸던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단지가 아니라 집적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가 하면, 그동안 단지 이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가본 어떤 단지에는 단지장님 한 분만 계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노력을 해서 시설이 들어가 있고 조직도 있고 뭔가 유통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체가 거의 없어진 그런 형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집적지구라고 하는 공간과 조직의 개념을 가미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산지를 현장을 조금 재편해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권역으로서 공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관행농과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생태적인 농업 또 환경 보존의 농업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명확한 구역을 좀 설정하는 역할을 하자, 그런 의미였고,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산을 한 것도 유통이 되어야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또 농업의 하나의 또 영역일 수도 있고, 그 산업으로서의 존립을 위해서는 결국 이 올바른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소비지의 누군가 혹은 뭐 다양한 연대 방식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거점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협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단체들이 농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인들 또 사실은 어느 한 지역에 딱 뭉쳐 있지 않고 또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고 마을 단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집중적인 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 안에 집적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의 문제, 또 조직의 문제, 또 지역 협력의 문제를 다 결합한 관점으로 집적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뭐 주요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상황이어서 인증 면적은 정체, 농가 호수도 정체. 다행스러운 것은 뭐 이제 유기 인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이 어떻게 뭐 이렇게 아까 성장에 대한 비판도 있으셨습니다만 보다 더 확산되고 우리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고 또 그러한 가치들을 확산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더욱더 중요한 의제로 기후 변화, 뭐 탄소 중립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이 그런 부분과 결합해서 앞서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과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기후 변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의제를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밑바닥에서 하고 있는 생태 환경 조화 시스템을 보다 더 설득력 있고 보다 더 의미 있게 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산지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통계 자료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 유기농 선언을 비롯해서 이제 또 엑스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이슈를 우리 바로 눈앞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뭐 인도 등 또 뭐 독일, 프랑스 등 정책적으로 또 국가의 기능 또 현장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농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그 이슈들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동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 제도도 조금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친환경 농업법 정의를 개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논의해왔던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유기농 3.0 선언, 괴산 선언의 바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그 산업으로서의 유기농, 친환경 농업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농업 생태계, 건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념적으로 우리 법규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가 직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약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는 유지 또 다듬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238개 그 단지의 실태를 간략하게 통계로 정리를 해봤고요. 전체 농가의 한 4% 정도, 면적의 3% 정도 이렇게 친환경 농업 면적이 있다면 인증은 그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의 혹은 농가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직접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생각했던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또 농가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군 전체를 다 아우를 정도의 큰 면적이지만 막상 가서 보면 실체가 없는 단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규모에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떤 협력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런 그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나 다양하고 또 그 각각 안에서의 활동의 방식이나 영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데 그게 올바른 다양성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쇠퇴하고 뒤로 후퇴하는 그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좀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조금 더 정형화되고 조금 더 좋은 말인지 모르겠으나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생략하고 주요 현황은 저희가 방문했거나 또 자료나 또 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GIS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막상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관행의 농지와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수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구역으로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분산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현재 한 개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한 시사점으로는 쌀, 채소, 과일 등등 품목과 지역에 따라서 단지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된 판로가 학교급식 생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늘 있었던 말입니다만 지역 자원 순환이라든가 친환경 가공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만 농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업이 포기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 규제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단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정책적인 육성과 결합할 때 일회성의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환경 농업 지적지구를 좀 다시 정의를 한 부분은 여러 가치를 좀 담아서 했습니다만 결국 환경,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런 시대, 그리고 앞서 이제 이명환 박사님께서 소비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결국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산지의 지역의 구심점으로서의 친환경 농업 지적지구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비전은 집적화,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의 신시대를 창출하자. 그래서 이미 단지가 25% 4분의 1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친환경 집적지구 20%를 또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틀과 다른 새로운 틀로서의 집적지구를 최소한 20%를 단기간에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었고, 쌀, 원예, 가공 유형의 사업체 100개소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지구 100개소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중심 혹은 농가들의 느슨한 결합이 아니라 중심 사업체를 세우고 그 사업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단지 활동, 집적지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상을 했고요. 그 중심 사업체가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쌀 유형, 또 원예 유형, 가공 유형 이런 식으로 조금 목표나 이게 사실 다 중첩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좀 구분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규모를 크게 처음부터 만드냐 이런 관점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런 어느 정도는 좀 규모화가 되어야 설득이나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의지적인 목표, 의지적인 규모를 좀 제시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 면적을 혹은 농가를 관할할 수 있는 사업 조직의 성장 또 발전을 바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환경농업 보전,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결합, 복합 서비스 단지, 유기농 자재 등 또 조금 검토해 본 거는 이제 운영 자금과 관련된 측면을 좀 포함을 해서 조직적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또 기존에 있는 것과 결합한 방식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이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를 국가가 육성 지원은 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지역에서 우리의 이 범위는 친환경 농업 지구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과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계획과 모니터링과 이런 형태로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추진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관계와 설득입니다. 앞서도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시적인 환경이 너무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가격, 특히 이제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아닌 올바른 관계 그리고 주장이 아닌 설득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사실 산지로부터 그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개개 농가의 또 노력도 있으셔야 됩니다만 그거를 모아낼 수 있는 산지의 틀로서 집적지구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새롭게 기존의 그 기반 조성 사업을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우리 지역에 집중된 단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또 그 안에서의 활동 중심 주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좀 고민을 해서 이후에 그런 그 단지들이, 그러니까 전국이 다 이렇게 친환경 단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또 집중적인 어떤 그런 친환경 농업의 공간들이, 지역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그 토론 시간인데요. 김호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토론이 끝나면요,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간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에 비해서 시간 설계가 상당히 빡빡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행사가 끝나면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모두 3곳에서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좌장을 맡으신 교수님들이 직접 이 세션을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학 회장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어디 있었어요? 혹시 아까 그 토론 하실 때 이거 놓고 가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맡아 놓으세요. 네. 다 준비된 건가요? 근데 물은 왜 가운데만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주제 발표하신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앞에 성함이 붙여져 있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해주신 박성직 전국 친환경 농업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 김호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된 김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최 측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토론을 좀 당겨서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하신 분들은 앞에 발표하면서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토론자분들만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강혜영 과장님, 월간 친환경의 김경호 총괄국장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의 유미화 위원장님, 다음에 전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유장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분의 이제 그 발표를 좀 들었는데요. 이 발표에 대한 어떤 토론도 좋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뭐 주장하는 바랄지 의견이랄지 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보니까는 이 토론자 성함을 가나다 순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론할 때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중에 이제 정책적인 것은 마지막에 하는 게 되게 관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방식을 따라서 이 성함이 나와 있는 이 그 역순으로 유장수 회장님 준비되셨죠? 토론. 토론 순으로 유장수 회장님, 유미화 위원장님, 김경호 국장님, 강혜영 과장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유장수 회장님 토론해 주시죠. 5분 정도. 갑자기 저부터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이 안 나오는데요. 오늘 학술 대회를 한다고 연락을 며칠 전에 한 20며칠 전에 받은 것 같아요. 전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2시간 40분 이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만약 여기 2시간 40분 동안 와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2시간 40분 동안 그 왕복으로 하면은 5시간이 넘죠. 오늘 하루를 완전히 허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전양배 부회장님께서 3년 전에도 이런 토론을 했는데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나름대로 속으로 아이고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그 우려를 좀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우리 전남의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통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남의 친환경 농업은 전국에 아까 여기 앞에서 그 발표를 하실 때 보면 2020년도에 그 전국의 친환경 농업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56%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0년도에. 근데 21년도에는 약 52%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면적도 보면 전국에서 2020년도보다 21년도에 오히려 친환경 농업이 퇴보를 했죠. 많이 그 탈락되기도 하고 스스로 농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져서 거의 10% 이상 그 탈락자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었을까? 그동안의 정부에서 계속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겠다,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정책 방향 제시를 그래 많이 하셨는데, 아니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친환경 농업이 오히려 면적 기준에서 또는 농가 수 기준에서 다 퇴보하고 말았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우리 친환경 농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전남이 계속해서 그렇게 친환경 농업에 매진해서 엄청 많은 면적을 또는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점차 이렇게 인증 상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게 유통 면에서 오히려 퇴보하기 때문에 농가가 이렇게 불량해 가지고 취소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농가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취소 사례보다 훨씬 더 많더라. 이 부분은 한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들면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까?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월도 최소 5년이 또는 4, 5년이 필요한 4, 5년 동안 열심히 친환경 농업을 해야 유기농 인증을 받을 만큼 되는데 유기농업을 몇 년씩 하고도 스스로 포기하더라. 이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왜 그럴까라는 거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농사는 짓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도 유통에서 그만큼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 반증인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 시대로 자기 지역 우선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 급식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친환경 급식을 무상급식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급식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지역주의로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지역주의로 회귀해서 친환경 농업 확대와 또는 판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보자는 3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라고 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지역주의로 돌아가면서 지금은 자기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GAP 농산물이라도 넣겠다. 여러분 GAP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관행 농산물입니다. 화학 비료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GAP 인증은 나옵니다. 소비자는 그것을 모르죠. 거기에 GAP 인증 마크조차도 친환경 유기농 인증 마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든 정책적으로 다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비조차도 친환경 농산물보다 우수 관리 농산물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오히려 우리 애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 재배를 확대하겠다 또는 친환경 농업을 열심히 장려하겠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되는 건 그렇게 해놓고 일반 농산물 가격밖에 못 받느니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다시 틀이 짜여져야만 친환경 농업이 실제 10% 20%라도 늘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 그 목표치에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이 상태라면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이 맞다 싶으시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맞다 싶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몇 분이나 치신가 보려고. 예.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 지금 정말 힘듭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힘이 듭니다. 불과 생산량이라고 해봐야 전국 소비량의 5%도 안 되는데 그거를 판매를 못 해가지고 지금도 전부 학교 조금 코로나로 조금 문 닫으니까 전부 갈아엎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게 우리 친환경 농업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떤 구제 방안 또는 소비 방안, 거기에 유통 방안까지 함께 그런 부분들이 해소만 된다면 정부가 늘리지 말라고 해도 친환경 농업인들이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늘려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런 정도에서 우선 정리하고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그때 또 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이 시간을 많이 전략을 하려고 했는데 1분밖에 전략이 안 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 친환경산물 소비가 정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DAP 지금 말씀하신 거 늘 누차하신 말씀이죠. 예, 현장에서 항상 나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은 녹소연의 유미아 위원장님 5분에서 7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소비자 단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 소비자 연대는 그 녹색 소비자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조직하는 그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데 늘 이런 자리에 오면은 드는 마음이 일단 죄송하다. 그리고 녹색 소비자로서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게감과 책임감, 녹색 소비자로서의 책임 소비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세 분의 발제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남는 거는 정체됐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의 성숙과 책임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새겨뒀고 이후에 저의 현장으로 가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학회의 주제가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라고 두 가지의 키워드를 했는데 저희는 기후 위기는 먹거리 위기다라고 명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는 생협과 같은 그렇게 완전하게 친환경 농산물이라던가 친환경 먹거리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고 그중에 일부가 아주 적은 숫자가 녹색 소비를 좀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협조합원과 같이 그렇게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면적과 농가가 왜 정체될까? 저는 지금까지 생협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면적과 농가가 확대됐지만 일반 시장으로 일반인들을 녹색 소비자로 그리고 친환경 소비자로 전환하는데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를 녹색 소비자로 그리고 녹색 소비자를 생협조합원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유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늘 이런 자리에 와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생산 중심의 말씀과 생산 중심의 정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판로가 문제고 소비가 문제라고 지적은 하시지만 그럼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예상과 정책은 무엇이 있었나? 어느 정도였나?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에 대한 물가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농림축산부에서 몇 가지의 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축산물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격 지원을 합니다. 할인제 지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계란을 사 먹고 야채를 사 먹고 돼지고기, 쌀을 구입해야 하는데 부담이 현격히 줄은 거죠. 시장에서 물가 안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는 다 오르지만 물가의 기준을 보면 마이너스라는 그런 통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은 정책과 예산이 투자됐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친환경, 이런 먹거리, 농산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소비자는 친환경 먹거리 좋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색 소비자 활동에 있어서 강조하는 거는 친환경 먹거리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국내산, 제철, 로컬,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소비자랑 같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만나는 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색 소비자 활동의 일환으로 책임 소비를 하자라고 해서 완전한 CSA는 아니지만 소농을 중심으로 농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생산이 굉장히 많은 철 아닙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생산자 분들의 생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소비자의 이해를 촉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저께는 이제 자두가 마무리됐는데 자두가 물른 게 몇 개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으면 그냥 먹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했을 때 뭐 반품을 해주거나 다시 배송하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몇 군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생산한 농산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곳곳이 많은 거예요. 소농들이. 그래서 이 소농과 소비자가 연결돼서 생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러한 정책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평가하고 다시 이러한 활동이 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비자 중심의 정책, 소비자 중심의 제도, 소비자 중심의 예산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는 95%고 생산자는 5%다. 이 화두를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95%의 소비자가 5%의 생산자를 살리지 못하면 이게 나란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95%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녹소연에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생산자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뭐 우리 소비자를 이제 위한, 또 친환경 소비자랄지 녹색 소비자를 위한 어떤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과 또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국장님 토론해 주시죠. 긴 시간 이 분야를 한 20년 정도 취재해 오다가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여기에 모여주시는 기관과 오래된 선배님들, R&D 분야, 소비 분야, 연구 분야, 그리고 함께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을 모처럼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생산 친환경 농산물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소비돼야 되는가에 따라서 R&D 분야도 들어갈 것이고, 국제 기준의 글로벌 기준도 우리가 적용이 될 것이고, 필드도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이 육성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생산해가지고 일반 농산물로 파는 기업들 많으시죠?
때로는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 소비자 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철학과 삶, 환경, 건강 이런 걸 연계해서 다각적인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 명분을 누구에게 찾아주십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도 안 되고 기관에도 안 되고 우리가 각 분야에서 찾아갖고 이 명분이 하나로 연결되게끔 녹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각 분야가 모여서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서울의 25개 구청과 연계해서 소비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많지만 연구기관에서 학교 급식 이후에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군납을 얘기를 했어요. 그 군납을 하기 위해서 저도 군대 기자였습니다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법 제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뒤에 서비스를 해줘야지 이게 우리가 목소리만 높여서 찾아야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어느 한쪽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앞으로 가고 발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손은 떠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할 역할들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 분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셨죠. 뭐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걸 여러 번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즉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들 중에 생산지 집접 지역이 있다면은 소비를 위한 집접 지역이 설계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도심 그 소비센터 건립에 대한 이 분야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도시민들도 친환경 유기 농산물의 이해와 철학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건강도 중요하고 그런데 환경도 많이 중요하다는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좀 그런 걸 좀 기뻤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대국민을 위해서 홍보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그 정부기관, 지자체, 단체 협력을 통해서 보다 큰 그림을 이제라도 좀 그려서 함께 가고 유기농산업 도심 복합서비스센터가 조성이 돼서 지방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팔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적정 가격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 경험으로서는. 그럴 때까지는 어떻게 유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했던 결과를 현장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지역의 군납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지역에 있는 군에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 그 군에서 나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라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서 왜 거기 명분을 찾아야죠. 구인도 건강해야 나라 지키잖아요. 신토부리만 우리가 외치지 말고요. 자, 이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인데 우리 군에 군부대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100%를 우리가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가격 안정될 때까지만 해도 함께 협력하자. 이런 명분을 우리가 좀 찾아서 그 안에서 각 분야의 다기능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생태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을 우리가 다시 또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고요. 또 여러 선배님들이 이렇게 했던 결과를 앞으로도 또 쭉 지켜보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면은 제가 또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많은 다양한 어떤 제안을 짧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그림, 우리 소비 확대를 위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의 공익적 가치, 생태적인 가치 여러분들 많이 이제 홍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의 그 강혜영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오늘 발제 자료를 보면서 평상시에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친환경 농산물과 생산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아까 우리 그 크레이에서 그 소비자 인식 조사라든지 이런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서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것은 농약을 안 투입하고 어떤 화학적인 첨가물이 안 들어간 그런 상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생산자들은 이제 과정 중심 인증을 주장하고 있다시피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서의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가치만큼 시장 가치로 회수하기를 원하고 이 부분에서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발제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험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동안 CSA를 운영을 해왔지만 CSA를 누군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꾸러미 사업 중심으로 팔아주기 중심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일시적이고 깊은 소통을 이어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CSA 사업을 좀 운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 농업 협회랑도 깊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CSA 사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보 전략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이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한테 환경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고 그 환경이 지금은 굉장히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상품을 그 높은 가치를 지불하면서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 부여로서는 중요한 그 가치 소비의 내용 컨텐츠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이 예전에 건강이나 안전보다는. 그렇다면 이 환경에 대한 그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체를 선택하는 방법, 이게 연령별로 친숙한 매체가 있고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타겟별로 어떻게 차별화된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홍보 내용이 전달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이제 통상 하고 있는 그 신문이라든지 그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홍보비를 많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타겟별로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환경 가치를 좀 전달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GAP랑도 차별화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은 왜 GAP와 친환경을 헷갈려 할까? GAP는 안전이라는 것에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는 환경 가치를 가지고 어필을 해야만 그 소구력이 있는 상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못 시켜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농정원이라든지 관련된 홍보기관들 모아가지고 하반기 홍보 전략을 재점검하고 같은 방향으로 좀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그 과정 중심 인증도 이런 맥락에서 환경성을 어떻게 생산 과정에서 평가해 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조만간 여러분들과 토론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그 우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환경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어필을 한다면 저는 소비가 진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진작돼야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 생산은 오늘 장민기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런 직접지구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돼야 비산오염이라든지 그동안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골칫덩어리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비자들은 신선 농산물을 아직도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지만 트렌드를 보면 가공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친환경 식품에 대해서. 그래서 가공 상품의 원료 기지로서 직접지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안 그래 제가 내일 하동에 가서 그런 모델들을 한번 보고 올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정부가 뭘 해야 된다? 정부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 생산자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환경 가치를 생각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취소가 물론 제가 본 인증 취소는 그 비산오염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인증 취소된 경우보다는 사실상은 그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누적된 어떤 그런 위험 요소를 그 농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소홀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재점검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한 50% 나가는데 학교 급식만 가지고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들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건 지금 학교 급식 수요량은 맥스라고 보고요.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려면 다른 유통 채널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등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소비 진작, 우리 농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 쿠폰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까지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가 8월 말에 이제 뭐 정점을 이룰 것이다, 20만, 30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이 저희가 한 690억 원이 하반기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이 여차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여러 생협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수급 처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20년도부터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랑 학생가정 꾸러미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체계는 이미 구축되어 있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지자체를 통해서 20년, 21년도 해왔던 그 꾸러미 사업을 진행을 해서 학교 급식에 공급됐던 친환경 농산물 수급에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단단히 그 채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쪼들려가지고 지금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뭐 이제 환경 보전 가치, 우리가 이제 뭐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 보전 가치, 또 홍보, 타겟별로 이제 차별화 방법, 또 가구에 대한 직불, 또 학교 급식과 기타 이제 그 이외의 어떤 거 우리가 소비 문제, 뭐 관계성 회복 쪽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이 이제 뭐 발제자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 마무리하면서 이 세션을 끝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임영아 박사님께서 발표했는데, 제가 정말 이 친환경 유기농 관련돼서 30년 정도 됐습니다. 연구한 지가 30년 전에 했던 이 그 조사 결과와 어떻게 유사한지 뭐 이렇게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가격 문제,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문에서 강조 나온 것처럼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가 중요하다,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격 가지고 계속 호소해봤자 절대 친환경 농산물은 관행보다 더 낮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 믿지를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원래 이제 그린 마케팅에서 이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식을 바꾸자. 말하자면은 친환경 농산물은 못생겼다, 일단 안전하다, 맛있습니다. 사실 맛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30년 먹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가능하고 저는 구별을 합니다, 맛을. 그러나 맛이 있습니다. 영양가도 좋고, 하여튼 또 친환경, 우리 환경을 좀 개선하고 보존한다는 그런 환경 가치,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인식을 전환시키는,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을 찾게 되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대의 명분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그런 방식.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우리 그 녹소연에 이제 유미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대한유통 CASA를 포함해서 도매 유통이 아닌 대한유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소통, 신뢰, 말하면 관계성이 있는 유통을 우리가 대한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매 시장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소비자들 교육받기를, 서울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대요. 어떤 도매상인이 이야기합니다. 서울 소비자분들은 농산물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는다.
이런 말하자면 겉보기야 좋고 때깔 좋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그 도매유통, 현재 시장 유통에 우리가 대한 유통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인식을 바꾸자. 못생긴 것이 맛이 있고 영양가가 좋다. 안전하다. 환경에 친화적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탄소 배출이 농업 분야에서 정말 극히 뭐 3%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농업 관련된 뭐 그 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밖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으니까 탄소 중립의 농업을 타겟으로 삼지 마라. 실제로 또 우리 유장수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영래 회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 친환경 유기농 용농 방식을 바꾸면서 지금보다 덜 탄소를 배출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집적지구에 관련된 것 정말 우리 친환경 농업 관련된 그 사업이 참 많습니다. 1995년 중소농 고품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집적지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현장의 요구, 과연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가, 현장에 어떻게 의견을 말하자면은 뭐 용역 그 회사에서 이 어떤 거 종합된 의견만 보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필요성과 또 어떤 조건, 여건들을 좀 조사해서 정말 생생한 현장에서 답을 얻는 그런 어떤 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제가 뭐 세 가지를 다 그냥 정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발표와 또 토론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